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요즘은 매일같이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평화가 찾아오기 전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몹시 약했습니다. 잔병치레도 잦았고 무엇보다도 기관지가 약하게 태어나 내 5살까지는 거의 병원에 살다시피 했죠. 병원에서는 제게 기관지 합병증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고 합병증이 온다면 큰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기초체력이 좋지 않아 힘든 수술을 버티기가 힘들 거다. 오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리 부모님께 귀띔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전해 들으시고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제 앞에서는 밝은 모습만 보이셨고 희망적인 이야기만 꺼내셨죠. 제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면 제게 병원은 그리 무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병원은 꼭 커다란 성 같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제게 너는 이 성에 갇혀있는 공주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매일같이 어머니와 함께 성 안을 탐험하곤 했고 몹시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무서운 주사와 치료들은 성의 주인이었던 못된 마법사가 저를 괴롭히기 위해 내리는 벌이었고 매일같이 먹어야 했던 약들은 요정들이 제게 비밀스럽게 구해다 준 선물이었어요. 다른 환자들과 의사, 간호사들은 모두 사람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변신한 괴물들이었고 저는 그들의 감시를 받고 있는 공주였죠. 지금에 와서는 참 황당한 이야기지만 당시에 저는 어머니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아프고 무서운 치료들과 맛없는 약들도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잘 버텨낼 수 있었어요. 성인이 되고 자식이 생기고 나서야 그때 어머니께서 어떤 심정이셨을지 조금이나마 짐작이 가더라고요. 작은 아이가 본인 몸보다 훨씬 커다란 치료기구들을 매달고 하루 종일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어떤 심정으로 제 앞에서 그렇게 웃으셨을지, 뒤돌아 혼자서 울음을 삼켜내시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너무나 죄송하고 한없이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저는 아팠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 덕에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던 병원의 말과는 달리 큰 문제 없이 자라 무사히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도 몸이 건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잔병치레가 잦았고 약한 기관지 덕에 속히 말해 개도 안 걸린다던 여름 감기를 달고 살았죠. 조그만 무리해도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체력 소모가 심했기에 일상생활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약을 한 트럭씩 달고 살았고 회사에서도 매일같이 코피를 쏟기 일쑤였어요. 덕분에 회사 사람들은 모두 제 허약한 체질을 알고 있었고 감사하게도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도 회사에서였습니다. 남편은 저희 회사의 거래처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계약차 저희 회사에 방문했던 남편이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 저에게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 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그렇고 당시 남편이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는 제 스스로를 돌보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고 있었고 누군가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저를 끊임없이 설득했어요. 당신의 몸 상태가 어떻든 죽을 병에 걸렸든 아무 상관없다면서요. 처음에는 그저 입에 발린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참 꾸준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꾸준함을 못 이기는 척 남편과의 연애를 시작했고 만남은 몹시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제가 아픈 사람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릴 정도로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저는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때도 많이 망설여졌어요. 저 같은 사람이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남편의 부모님께서도 제 몸 상태를 알게 되신다면 결혼을 반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러나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몹시 환대해 주셨고 친부모님처럼 제 몸 상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이야. 매 끼니마다 챙겨 먹는 약이 산더미에 병원을 집처럼 드나든다는 소리에 어떤 부모가 아무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렇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더 믿음이 가더구나. 그런 아픈 몸 상태로 넌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니? 몸은 조금 아프더라도 정신력은 남들의 절대 뒤지지 않는 아이겠구나 싶었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지내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는 있었지만 허약한 몸과 부족한 체력에 사회생활을 하며 혼자서 서러웠던 적도 몹시 많았습니다.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시댁 식구들은 모두 본인들의 일처럼 여겨주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그 뒤로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남편 또한 정말 다정하고 좋은 배우자였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였어요. 아이는 결혼 전부터 저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제 몸이 허약하고 힘든 것은 어찌저찌 정신력으로 버텨낸다고 쳐도 아이를 임신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젊었을 적 저처럼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셨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 계획을 세운 뒤로도 아주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요즘에서야 난임 부부를 위한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당시만 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면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며 온갖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시대였어요. 그런 좋지 못한 시선과 갖은 고생 끝에 가진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임신이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몇 번의 위기를 거쳐 예정일보다도 훨씬 일찍 태어난 저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후에도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뒤로도 기관지에 문제가 있어 어린 시절을 거의 병원에서 보냈었고요. 어렸을 적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좋지 않은 몸이었고 이런 상태니 당연히 아이는커녕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물론 결혼 전부터 남편은 이런 제 몸 상태를 전부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기에 남편에게는 몹시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자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저와 결혼하여 남편이 저를 원망한다 한들 제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 문제는 결혼 전부터 충분히 얘기했던 문제잖아. 난 아이 없어도 괜찮아. 물론 당신이랑 나 닮은 아이가 생긴다면 너무나 행복하겠지. 그렇지만 아이를 갖기 위한 가정이 당신 몸에 큰 무리를 준다면 욕심내고 싶지 않아.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아니라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나한테 미안해 하지도 마. 우리 둘한테만 집중하면서 살자. 그런 남편의 말이 어찌나 고맙고 감동이던지요. 제 등을 토닥여주던 남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욕심을 내지 말자고 말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아이에 대한 생각이 커져갔습니다. 자연 임신 시도를 해봤지만 당연히 쉽지 않았어요. 애초에 저는 월경도 몹시 불규칙한 편이었고 각종 약들을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번번이 실패하며 아이를 거의 포기하던 차에 동서 부부에게 먼저 아이가 생겼습니다. 제가 동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앞전에 쓰지 않았던 것 같네요.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대략 5년 정도 후에 도련님도 식을 올리셨거든요. 상대는 강남 출신의 여자였고 한눈에 봐도 예쁜 외모에 부잣집 딸 같은 느낌이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과는 다르게 도련님은 의사였고 선을 봐서 동서와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적당한 아파트에 전세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차린 저희와는 달리 동서 부부는 동선의 친정에서 넓은 신축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는 조금 주눅이 들기도 하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은 어렸을 적부터 제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지금도 형편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동서 부부는 동서 부부고 우리는 우리라며 본인도 저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미안해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골랐다며 장난스레 맞장구를 쳐주었죠. 남편 말대로 저희는 비록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도 둘이서 몹시 행복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와중 동선의 부부에게 먼저 아이가 생겼던 거예요.
사실 동서 부부도 결혼하고 3년여가 흐르고 나서야 아이가 생긴 것이었으니 그리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지만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이상하게 무겁더라고요. 이상한 조바심도 들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 몸 상태를 잘 알고 계셨기에 저희 부부에게 먼저 손주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마음속으로는 손주를 바라고 계셨겠죠. 동서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하고 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동서의 아이는 건강한 공주님이었고 병원에서 처음 만난 시조카는 동서를 쏙 빼닮아 아주 예쁘장하고 귀여웠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랬지만 정말로 태어난 아이를 보니 마음이 더욱더 아려오더라고요. 자연 임신이 되기 힘든 몸이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은 참 다른 일이더군요. 그런 제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던 남편은 제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시험관 시술 한번 해볼까? 그동안은 당신 몸 생각해서 먼저 이야기 꺼내지 않았는데 당신이 옆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그만 보고 싶어. 건강한 사람들도 시험관 시술 몇 번 하면 몸에 무리가 많이 간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거야.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어? 사실 저도 남편에게 시험관 시술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몹시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남편 말대로 시험관 시술은 몹시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비용도 한두 푼이 아니었고 시도한다 해도 제 몸에 무리만 가고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확신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 몸 상태가 이렇다 보니 남들보다 더 힘들고 긴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도 저만큼 아이를 원하는지 확신도 없었고요. 잠시 고민하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시도해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시간이 흐르면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영영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아이를 포기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난임 병원에 가고 나서 느꼈던 것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료 예약 잡기가 힘들 정도였고 로비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두려웠던 마음에 약간의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는 아니구나 싶었죠. 시험관 시술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술은 꽤 길고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원한다 해서 무조건 시술을 시도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시술에 적합한 몸인지 확인을 거친 후 본격적인 시술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저는 검사 결과 시험관 시술을 진행할 수 있는 몸이었고 가장 먼저 여성 호르몬을 높여주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높아져야만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고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야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호르몬에 관련하는 약이라 그런지 약을 먹는 동안 컨디션 변화가 극심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남편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하고 동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마다 괜히 자격지심이 들어 짜증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눈물이 쏟아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챙겨 먹는 약이 산더미인데 약이 한 가지 더 늘어나니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고 저는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주사는 배란을 유도하여 여러 개의 난자를 키우는 역할을 했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주사 맞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별 문제 없이 주사를 맞았었지만 시험관 시술을 받는 다른 산모들은 주사를 너무 자주 맞아야 하는 것이 꽤나 스트레스인 모양이더라고요. 병원에서 주사 맞는 데는 어려움이 없냐 물어오기에 괜찮다고 답하니 보기 드문 경우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주사를 맞으며 3, 4일 간격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난자가 잘 크고 있는지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최적의 시기가 되었을 때 난자를 채취하게 됩니다. 처음 난자를 채취하기 전날 어찌나 가슴이 떨리던지요. 인터넷을 뒤져 각종 후기를 찾아보고 병원에서 준 안내문을 달달 외울 때까지 읽었습니다. 난자 채취 전날에는 건강검진 전날처럼 물을 포함하여 금식을 해야 했고 밤새 바짝 마른 입으로 잠도 한숨 자지 못한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저는 난자를 채취하고 남편은 정자를 채취하기 위한 수음실에 들어갔습니다. 밤새 긴장했던 것이 무색하게 시술은 빠르게 끝났어요. 마취해서 깨어나니 두어 시간 정도 흘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재발 채취 결과가 좋기를 빌었고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몸에서 몇 개의 난자가 채취되었는지 몇 개가 수정되고 배양되었는지 안내를 해주었어요. 호르몬 수치가 높아 수정된 배아를 그대로 이식하지는 못하고 동결 후 이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가 되었든 이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최대한 건강한 몸 상태로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한 달여간 운동이며 식단을 열심히 조절하며 이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첫 번째 배아 이식을 받게 되었고 결과는 당연스럽게도 실패였습니다. 수정된 배아가 제 자궁에 착상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죠. 첫 술에 배부를 리 없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막상 오랜 기간 동안 기대를 가지고 임했던 일이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가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병원에서는 1차 시도에 성공하는 부부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면서 분명 다음번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와 남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번의 시험관 시술을 더 받았어요. 한 번의 시술에 거의 2, 3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리니 반년이 넘는 기간이었죠. 세 번째 이식마저 실패로 돌아가니 눈앞이 정말로 캄캄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반복적인 착상 실패 검사와 습관성 유산 검사를 받아보라고 제안했어요. 반복적 착상 실패 검사는 시험관 시술 후 임신 실패 3회 이상 좋은 등급의 배아를 이식해도 착상이 실패할 경우 시행하는 검사이고, 습관성 유산 검사는 여러 번의 자연 유산이나 반복적 착상 실패, 특히 35살 이상 고령의 산모일 경우 받아야 하는 검사였습니다. 2가지 검사는 모두 피검사로 진행됐어요. 그날은 피를 정말 많이 뽑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이 검사들은 꼭 받아야 하는 것들이냐, 당신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냐 걱정을 해왔지만 저는 이를 꾹 깨물며 버텨냈습니다. 3번의 실패 후 남편은 이제 그만 포기하자, 우리도 할 만큼 했다, 당신 더 이상 고생하는 모습 못 보겠다며 시험관 시술을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정말 가망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 때까지 아이를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검사 결과 제 피는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낮다고 했어요. 착상이 되려면 혈액이 평소보다 빠르게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단백질 수치가 낮은 탓에 혈액이 응고되어서 착상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에 맞는 새로운 약들과 주사를 처방받아 집에 가지고 오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정확히 무슨 기분이었는지는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허약한 몸에 대한 원망스러움, 이대로 임신에 실패할 것 같다는 두려움, 남편에 대한 미안함, 모든 감정이 한데 섞여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검사까지 받고 약과 주사를 산더미처럼 사용했지만 저는 4번째, 5번째 시험관 시술을 모두 실패했고 시술이 진행될수록 몸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험관 시술에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모든 일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졌고 5번째 시술마저 실패하자 그만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시술을 받고 이식을 받고 착상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이럴 바에 그냥 포기하고 마음을 편히 먹는 것이 맞지 않나. 저와 남편 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몸 상태는 점점 좋지 않아져만 갔습니다. 제가 시험관 시술을 하며 보낸 고통에 1년 동안 동서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아이가 무탈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몹시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런 아이를 보며 마음이 허탈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서가 아이가 원망스럽지는 않았어요. 조금, 아니 몹시 부러울 뿐이었죠. 여보, 우리 이번 시술을 마지막으로 그만두자. 이러다가 당신 잘못될까봐 나 너무 무서워. 당신 매일 밤마다 기침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안 그래도 몸 약한 사람이 매번 피 뽑고 주사 맞고 약은 또 얼마나 많이 먹어.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결국 저는 남편의 말대로 마지막 시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수순이었지만 마지막 시술은 이상하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배아 이식을 받고 임신 확인을 위해 피검사를 받은 후 기다리는데 처음으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임신에 실패하면 정말 아이를 만날 운명이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됐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보, 나 임신이래.
우리 드디어 아이가 생긴 거야. 피검사 결과 정말 놀랍게도 착상에 성공했고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붙잡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제 임신 소식에 아이처럼 엉엉 울며 기뻐했어요. 제 뱃속에 생명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초음파로 아기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산모 등록까지 하고 나서야 드디어 제가 엄마가 될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결혼 후 정확히 10년 만의 일이었어요. 엄청난 늦깎이 부모였죠. 시험관 시술이 서너 번 넘어가자 주변에서는 모두 슬슬 포기하라 말했었고 아무도 결과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남편과 저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반쯤은 포기한 상태로 임했던 시술이었는데 기적처럼 임신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임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더 기뻐해 주시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해오셨습니다. 너희의 간절함과 진심이 하늘에까지 닿아 아이를 선물해 주신 거라면서요. 제 임신 소식에 동서도 딸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무렵 시조카는 막 3돌이 지났을 무렵이었고 오랜만에 만난 시조카는 말도 참 잘하고 아장아장 잘 걸어다니더라고요.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애한테도 드디어 사촌동생이 생기겠네요. 그동안 어찌나 동생이 갖고 싶다고 저를 졸라대던지 미안한 마음이 컸었는데 이렇게 동생이 생기게 돼서 너무 기뻐요. 건강하게 아이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동서가 사가지고 온 선물은 바로 복숭아였습니다. 제가 과일 중 가장 좋아했던 것이 복숭아였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동서는 저를 위해 복숭아를 사온 것이었겠지만 저는 그 복숭아를 보고 몹시 슬퍼지고 말았습니다. 동서, 실은 임신하고 나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겨서 복숭아를 못 먹어. 근처에 있기만 해도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너무 먹고 싶어서 나도 몇 번 사왔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임신하면 이유 없이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대. 근데 그게 하필 복숭아라니 너무 슬피긴 하지만 아무튼 마음은 잘 받을게. 어머 형님, 복숭아 알레르기가 생기셨다고요? 저도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요. 제 말에 동서는 몹시 놀란 얼굴이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가 복숭아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다르게 동서는 어렸을 적부터 아주 심한 복숭아 알레르기를 알아왔다고 했어요. 복숭아라면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질색을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복숭아였기에 일부러 복숭아를 사 꽁꽁 포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 동서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맙더라고요. 그렇지만 당연히 그 복숭아는 먹을 수 없었고 결국 포장된 채 그대로 저희 친정 부모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편식이 몹시 심했고 과일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유일하게 좋아했던 것이 복숭아였습니다. 제가 복숭아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동서가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알레르기가 생긴 뒤로 복숭아를 먹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임신기간 중 가장 먹고 싶었던 것이 복숭아였습니다. 복숭아가 근처에 있기만 해도 코가 몹시 간지러워지며 재채기가 나오고 심하면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올 정도였어요.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 하필 가장 좋아하던 것에 알레르기가 생긴 걸까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임신한 뒤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기뻤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몸이 허약했고 아이는 제 뱃속에서 10달을 자라야 했으니까요. 그토록 원하던 아이였는데 정말 애 낳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임신 초기에는 극심한 입덧으로 살이 5kg씩 빠지기도 하고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숨을 쉬는 것도 몹시 힘들어졌어요. 임신 때문에 그동안 먹던 약들도 먹지 못하게 되며 기관지도 많이 약해졌고 이래저래 힘든 일들이 많았죠. 결국 임신 말기쯤 병원에 입원해 하루 종일 누워 지내다시피 했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남편은 몹시 마음 아파했습니다. 물론 몸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행복했습니다. 하루빨리 아기 천사를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9달이 흘러 저희 딸아이는 예정일보다 조금 이르게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저와 남편을 찾아와준 공주님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제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제 품 안에 안겨 병실이 떠나가라 우는 아이를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부모님이며 친정 부모님이며 함께 우시는 통에 병실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고 너무나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동서는 병원에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전화로 제 안부를 물어봤어요.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는 좀 어때요? 형님께서는 아픈 곳 없으세요? 동서 걱정해줘서 고마워.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애는 아픈 곳이 없대. 지금 옆에 누워서 잘 자고 있어. 나도 크게 아픈 곳 없이 멀쩡하고. 멀쩡하다고요? 아픈 곳이 하나도 없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요? 어? 물론 몸이야 좀 안 좋긴 하지. 그렇지만 애 낳고 나서 멀쩡한 사람이 어딨어. 그럼 애는요? 애도 완전히 멀쩡해요? 잘못된 곳이 하나도 없대요? 아주 건강하다는데. 동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제가 좀 바빠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고 이상한 동서의 반응에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딘가 의문스럽기는 했지만 저는 막 출산을 마친 참이었고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을 상대하기에도 바빴기에 그 통화는 금세 뇌리에서 잊혀졌어요. 그렇게 저는 산후조리를 시작했고 몸은 조금 아프고 피곤했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저희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형님, 지난번엔 제가 좀 무례했죠? 죄송해요. 그때 제가 일이 많았거든요. 그동안에도 너무 바빠서 이제야 숨 돌릴 틈이 좀 났네요. 한번 찾아뵈야 하는데 이런 기쁜 일을 그냥 넘길 순 없잖아요. 저희끼리 간소하게 축하 파티라도 하는 건 어때요? 형님네 부부랑 저희 부부 넷이서요. 제가 형님네로 갈게요. 동서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고 동서는 제 출산을 기념하여 축하 파티를 하자고 했습니다.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기에 가볍게 승낙했고 동서는 날짜에 맞춰 음식과 술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동서는 갈비찜이며 미역국이며 산모에게 좋다는 요리들을 엄청나게 해왔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병원에서의 전화는 진작에 잊혀진 지 오래였고요. 동서에게 몹시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집안 동서들은 서로 비교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집안들도 많다던데 저는 전생에 무슨 복이 있길래 이렇게 좋은 시댁 식구들을 만났나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 뒤로 그렇게 끔찍한 일이 생길 것이라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아주 귀한 술을 준비했어요. 이런 특별한 자리에 어울리는 술이죠. 어렵게 준비한 거니까 다들 빼지 마시고 오늘 같이 마시는 거예요. 자, 이건 형님 잔, 이건 아주버님 잔. 이 술이랑 세트로 나오는 잔이에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럽죠? 동서는 본인이 아주 귀한 술을 준비했다며 몹시 고급스러워 보이는 술과 술잔 세트를 건넸습니다. 무슨 술이냐 물으니 과실주라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앞으로 육아하려면 고생할 일이 투성일 텐데 오늘만큼은 편하게 마시라며 제 잔에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동서, 이거 복숭아주 아니야? 동서가 따라준 술을 마시려 입을 가져다 대는데 바로 기침이 터져나왔어요. 묘하게 익숙한 향이 나 코를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아봤더니 옅은 복숭아 향이 났습니다. 복숭아 향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코끝이 간지러워지면서 재채기가 연거푸 나왔어요.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형님? 복숭아주라뇨. 제가 형님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걸 알면서 복숭아주를 준비했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저도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과일 향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동서는 몹시 황당하다는 얼굴이었고 남편과 도련님도 각각 본인의 잔을 맡아보더니 복숭아 향은 전혀 나지 않는다면서 임신기간 동안 복숭아를 못 먹은 아쉬움 때문에 상상으로 복숭아 향을 맡는 거 아니냐며 농담을 하더라고요. 정말 복숭아 향이 나는 건 나뿐인가 싶어 일단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려 다시 잔을 가져다 대는 순간 목이 몹시 간지러워지는 기분이었고 도저히 그 잔 안에 들어있는 술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건배를 해놓고도 잔을 그대로 내려놓자 이미 본인의 잔을 비워낸 동서가 섭섭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형님 정말 안 드실 거예요? 제가 형님 생각해서 귀한 술로 준비해온 건데 진짜 복숭아주 아니에요. 저 보세요. 저도 마셨잖아요. 동서도 분명 심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고 만약 복숭아가 들어있는 술이라면 동서도 마시지 않아야 할 텐데 동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계속해서 제게 술을 권했고 저는 복숭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잠깐 속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다. 괜찮아지면 마실 테니 걱정하지 마라 대답했습니다. 정말 내가 과민 반응인 건가 싶었지만 아무리 맡아봐도 제 잔에서는 묘한 복숭아 향이 났고 결국 저는 셋이 취해 떠들고 있는 틈을 타 동서의 잔과 제 잔을 몰래 바꿔치기 했습니다. 동서의 잔에서는 아무런 향이 나지 않았어요. 더더욱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같은 잔에 같은 술을 따랐는데 어떻게 한 잔에서만 복숭아 향이 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동서는 바꿔치기 한 제 잔을 아무렇지 않게 잘 비워냈고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싶었지만 아무래도 찝찝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아 결국 자리가 끝날 때까지 술은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동서는 돌아가면서도 섭섭한 마음을 표현했고 저는 미안하다며 컨디션이 갑자기 좋지 않아져서 그랬다. 남은 술은 뒀다가 잘 마시겠다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동서 부부가 돌아가고 남편의 말대로 임신기간 동안 복숭아를 먹지 못해서 상상으로 향을 맡았던 건가 하는 생각에 동서에게 조금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나자마자 남편이 큰 소리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 동서가 어제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입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동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작스레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더니 숨이 안 쉬어진다고 캑캑거리다 그대로 기절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란 도련님이 급하게 병원으로 동서를 데려갔고 동서가 쓰러진 이유는 다름 아닌 복숭아 알레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동서는 제 잔에만 복숭아를 문질렀거나 복숭아 털을 뿌렸거나 뭐가 되었든 간에 복숭아로 무슨 짓을 했었던 겁니다. 술에 취해 복숭아 향을 제대로 맡지 못하고 제가 바꿔치기 했던 잔에 담긴 술을 연거푸 마셨던 거고요. 취기에 가려져 있던 알레르기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올라오면서 기절을 했던 겁니다. 동서는 몹시 심한 복숭아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기에 목 안쪽이 온통 통통 부었다고 해요. 조금이라도 병원에 늦게 갔다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서가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해 무사히 치료를 받은 것은 참 다행인 일이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몹시 의문이 들었어요. 동서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는 평소에 동서와 사이도 좋은 편이었고 동서와 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벌릴 만한 아무런 동기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은 갑자기 왜 도대체 동서에게 복숭아 알레르기가 올라왔던 건지 정말 그 술에 복숭아라도 들었던 건 아닌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차마 제 이야기를 두 사람에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동서가 안정을 찾으면 동서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아이가 잠도 잘 자지 않고 하루 종일 울음을 그치질 않더라고요. 어제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가 아니면 어딘가 아픈가 걱정되는 마음에 열도 재보고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큰 문제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꺼내니 원래 신생아들은 아무 이유 없이 울기도 하는 거라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싶어 그저 아이가 진정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아이는 하루 종일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열까지 오르락내리락하며 상태가 좋지 않아졌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보기도 했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죠. 열이 너무 오르면 먹이라고 해열제를 조금 처방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이 때문에 동서의 일은 머릿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였고 하루 종일 아이 곁에 붙어 간호하는데 온통 신경이 쏠려 있었어요. 그날도 남편과 함께 아이를 돌보다 남편은 지쳐 먼저 골아떨어졌고 저는 아이의 침대 앞에서 꾸벅꾸벅 졸며 아이를 살피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뭔가 새노란 것이 보였어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확실하게 노란 종이가 아이의 침대 뒤편으로 찔끔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매트리스와 나무 받침대 사이에 무언가 끼워져 있었고 저게 뭐지 싶어 조심스레 종이를 잡고 살살살 당겨보았어요. 아이의 침대 뒤에서 나온 것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부적이었어요. 노란색 종이 위에 알 수 없는 빨간색 한자가 쓰여져 있었고 너무나 놀라 숨이 훅 멎을 정도였습니다. 부적을 발견한 순간 가슴이 쿵쿵쿵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런 물건이 왜 우리 아이 침대에 끼워져 있었던 거지?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지?
침대를 살 때부터. 복잡하던 머릿속은 이내 곧 한 가지 결론으로 모아졌습니다. 동서가 아이 침대에 이 부적을 놓고 간 것이다. 아기 침대를 산 후에 저희 집에 들어왔던 외부인은 동서 부부가 유일했으니까요. 왠지 모르게 제 촉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저는 그 부적을 가방에 챙겼어요. 부적을 침대에서 떼어나고 나니 우연의 일치인지 그날 새벽은 아이가 울지도 않고 얌전하게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부적을 들고 동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동서, 나랑 할 얘기 있지? 동서 앞에 침대에서 찾아낸 부적을 던져놓자 동서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적을 바라보던 동서는 울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동서를 다그치지 않고 가만히 동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오열하던 동서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저희 애가 많이 아파요. 아픈 지 10달 정도 됐어요. 딱 형님이 임신하셨던 시기부터요. 매일 밤마다 열이 오르고 이유 모를 두통이며 복통이며 아픈 것이 계속 생겼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했고 아이는 날이 갈수록 살이 빠지고 기운도 없어졌어요.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검사 다 받아봤지만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하고요. 특별히 아픈 것도 없다고요. 그렇지만 밤만 되면 아이는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니까 주변에는 이렇다 알릴 수도 없었고 해결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통증에 저도 아이도 둘 다 몹시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무당이시거든요. 강남의 어느 부잣집 출신인 줄만 알았던 동서의 집안은 실은 대대로 무당을 해오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신통하기로 유명해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는 집이었고 복비로만 건물을 세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러나 동서를 낳고 나선 더 이상 신을 모시지 못하게 되었고 동서도 신기를 전혀 물러받지 못해 맥이 끊겼다고 합니다. 동서를 낳은 뒤로는 무당일을 그만두고 조용히 지내고 계시던 중이었지만 신기가 완전히 사라지신 건 아니었나 봐요. 동서가 먼저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드리지도 않았는데 친정 어머니 쪽에서 아이 아프지? 하며 연락을 해오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일을 맞추셨던 건 전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라 그렇게 놀라진 않았어요. 그렇다 아픈 지 꽤 됐다 말씀드리니까 원래 그 집안에 다른 아이한테 가야 할 애군이 저희 아이한테 와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바로 형님 아기가 생각났어요. 그치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신 같은 걸 믿지 않았어요. 무당딸이 미신 믿지 않는다니 참 웃기죠. 전 어머니 쪽이 무당이신 것도 싫었고 그런 쪽하고 엮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독립도 일찍 했고 어머니와 최대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냐고 그런 어이없는 말 하지 말라고 단칼에 잘라냈지만 어머니께서는 몇 달째 아픈데 병원이고 아무데도 이유 찾지 못하지 않았냐며 본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애군이 다시 원래 가야 할 자리로 갈 거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동서도 눈앞에서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이성적인 판단이 잘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몸이 약했으니 당연히 그 자식도 몸이 약하고 문제가 생겨야 하는 게 맞을 텐데 아무 문제 없던 본인의 아이가 갑자기 아프게 되었고 제 뱃속에서는 아이가 문제없이 무럭무럭 크고 있었으니 정말 제 아이에게 가야 할 애군이 본인의 딸에게 오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결국 저는 다시 어머니께 연락드렸고 어머니께서는 구슬하자고 하셨어요. 미신이고 굿이고 정말 싫었지만 그때는 그게 저희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아이 낳으실 쯤 굿을 올렸어요. 애군이 태어날 아이에게 돌아갈 굿이라고 했고요. 동서는 어머니께서 시키는 대로 닭에 피며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해서 굿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모든 일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 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애군을 원래 가야 할 자리로 돌려놓는 것일 뿐이니 별 문제 없을 거다 생각하면서요.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굿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와 아이 모두 무사히 별 문제 없이 출산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게 안부 전화를 했던 동서의 반응이 이상했던 겁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역시 미신은 미신일 뿐이구나.
내가 아이가 아픈 걸 보니 잠시 정신이 나갔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께선 네가 그런 마음으로 굿을 올리니 당연히 신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거라면서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만이 우리 아이에게 온 애군이 옮겨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서의 어머니께서는 부적 하나를 써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애군은 영원히 동서의 아이에게 자리를 잡게 될 테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 부적을 새로 태어난 아이 주변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이의 엄마가 잠시라도 그 집을 떠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적을 받고 고민하던 동서는 결국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제 자네만 일부러 복숭아를 문질러 두었고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온다면 병원으로 향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획과는 다르게 제가 잔을 입에도 대지 않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길에 부적이라도 놓고 가려고 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 제대로 넣지도 못하고 아이 침대 뒤에 급하게 끼워놓고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치기가 오르기도 했고 부족에만 신경을 쓰느라 본인의 잔을 바꿔치기 당한 것도 모르고 복숭아 잔으로 술을 연거푸 마셨고 긴장이 풀리자 그제서야 알레르기 반응이 급속도로 올라온 것입니다. 형님께 위해를 가할 생각은 정말 없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잠시 미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짓 한다고 저희 아이가 나아질 리가 없는데 그냥 어디든 탓할 곳이 필요했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렇게 동서는 한참을 울며 제게 사과를 해왔고 저는 머리가 너무 띵했습니다. 일단 생각을 좀 정리하겠다며 오열하는 동서를 뒤로 한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댁 식구들에게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몹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대로 저만 아는 비밀로 묻고 넘어가기에는 언젠가 동서가 또 비슷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남편에게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경악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사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동서가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니야. 예전에도 한번 동생을 데리고 굿을 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때 거의 이혼할 뻔하고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대로인 모양이네. 알고 보니 동서가 이런 짓을 했던 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동생네 부부도 아이가 꽤나 늦게 생긴 편이라고 말했었죠. 아이가 생기지 않자 동서는 도련님에게 굿을 하자고 말을 꺼냈었다고 합니다. 도련님은 당연히 무슨 굿이냐며 거절했고 동서도 어머니께서 하도 성화라 이야기를 꺼내본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나 동서는 그 뒤로 도련님 몰래 어머니께서 써주신 부적들을 집 안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도련님이 부적들을 발견하고 떼어버리려고 하자 기겁하면서 도련님을 말렸다고 해요. 그걸 떼어버리면 아이도 함께 떼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아이가 가지고 싶으면 참으라고 도련님에게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련님은 미신을 전혀 믿지 않은 분이었고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로 큰 싸움이었지만 도련님 쪽이 우위를 점했다고 했어요. 도련님께서는 앞으로 굿이나 부적 등 미신 이야기를 꺼내면 무조건 헤어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그 뒤로 동서는 그런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다고 해요. 아이도 자연스레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와 동서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도련님께서는 몹시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어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와 이혼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동서는 갈라서자는 도련님의 말에 다 본인의 잘못이라며 미안하다 담담히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동서와 도련님이 이혼하고 난 뒤에도 저는 동서가 나오는 악몽을 꾼 적이 많습니다. 본인을 이혼하게 만든 저를 원망하며 굿을 한다거나 저 몰래 저희 집에 찾아와 부적을 붙여놓고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했고요. 특히 저희 집에는 너무나 소중한 딸이 있었기에 더더욱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레 들려온 소식으로 제 걱정은 완벽하게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뭐? 동서가 절에 들어갔다고? 전에 듣기로는 그렇다더라고. 얼마 전에 동생한테 연락이 왔대. 정말 사람 인생이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일이죠. 강남의 부잣집 딸이었던, 물론 무속 집안의 딸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동서가 절에 들어가게 되다뇨. 동서는 어렸을 적부터 무당이었던 어머니의 등살에 시달리며 원하지도 않는 무속신앙을 보고 들으며 자랐고
어머니 덕에 이혼까지 한 마당에 더 이상 어머니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살고 싶다며 절에 들어갔다고 해요. 절에 들어가 여생 동안 도련님과 딸의 무탈과 평안만을 바라며 조용히 살겠다면서요. 동서가 절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에 도련님께서는 조금 충격을 받긴 하셨지만 이내 동서의 삶을 존중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도련님 밑에서 자라고 있는 시조카는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저희 딸 또한 동서가 떠난 뒤로 아무런 문제 없이 시조카와 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고요. 동서가 절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저도 악몽 같은 건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게 다르게 자라나는 딸 덕분에 요즘은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저희 곁을 찾아와준 저희 아이가 앞으로도 무탈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언제나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던 저희 부모님처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사랑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적어도 한 번쯤은 내 기준에 참 개념 없이 보이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대를 만약에 한 집안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되겠지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다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바로 이 사연에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끔 밤에 얼른 잠이 안 올 때마다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혼자분들께서는 결혼을 몇 살에 하셨나요? 저는 30이 넘어서 결혼했는데요. 저는 남편이랑 동갑내기예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처음 하셨던 말씀이 아유, 여자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어떡하니? 시집을 이날 이때까지 안 가고 대체 뭐하고 있었니? 이거였죠. 아니, 본인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온 여자한테 지금껏 시집 안 가고 뭐 했냐고 힐난을 하시다니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지금이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고요. 당시에는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으면서 상황이 얼른 지나가기를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아유, 풋풋한 느낌이라는 게 하나도 안 풍겨오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살짝 저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시자 저도 이제 조금은 울컥했죠. 한 번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 게 아니라 2번, 3번 그런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싱그럽지 못하고 노숙한 느낌만 난다고요. 그래서 남편의 나이를 들먹일 수밖에 없었네요. 저 어머님, 근데 저랑 이 사람이랑 둘이 동갑이에요. 둘 다 똑같이 나이 들어가는 마당이라서 제가 외롭지는 않네요. 함께 노숙해져 가는 거니까요. 응? 아유, 근데 둘이 동갑이었어? 네가 우리 아들보다 1살 더 나이 먹은 거 아니었니? 난 여태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빠른 생일이라서 학교를 먼저 들어간 건 맞지만 엄연히 동갑이에요. 빠른 생일이라고? 그럼 네가 1살 누나 맞네. 네가 우리 아들보다 연상이야. 네? 저희 둘이 태어난 날짜가 고작 넉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래도 분명한 차이가 있지. 네가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은 거야. 시어머니께서 발끈하시면서 제가 굳이 연상이라고 못을 박으셨죠. 나이 많은 며느리, 그래서 무언가 하자가 있는 며느리라고 칭하면서 제 기세를 꺾어 놓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저는 공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드린 뒤 남편을 보며 말했죠. 그러시대.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 뜻을 받들어서 나한테 누님이라고 불러. 제 말에 그때까지 멋쩍게 가만히만 있었던 남편이 몹시 당혹스러워하면서 자기 모친을 눈짓하더군요. 아이, 엄마 왜 그래? 제발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남편이 중얼거리자 시어머니께서는 앉으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흘겨보셨어요. 어디 감히 누님 호칭을 운운하냐며 저를 호통치시길래 제가 조심스레 말씀드렸죠. 네? 하지만 어머님께서 제가 확실한 연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유, 아니다!
그냥 둘이 같은 애에 태어났으니까 동갑 친구로 지내면 되겠네. 원래 부부 사이란 게 평생의 친구나 다름없는 거야. 그렇고 말고. 시어머니께서는 짜증스럽게 저한테 손을 휙휙 내저으시면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죠. 당신의 아들 나이는 생각도 안 하고 왜 저한테만 나이를 들먹이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비틀린 웃음이 지어진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이때 얘기를 꺼내시더니 나름의 항변을 해주셨어요. 하도 작은 애한테 기가 눌려서 시달려서 지내왔던지라 새 며느리가 이제 생긴다고 하니까는 초장부터 제 길을 꽉 잡아놓고 싶으셔서 그런 얕은 트집이라도 잡으셨던 거라고 하셨죠. 그럼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작은 애가 누구냐고요? 저로 하여금 사연이란 걸 써보게 만든 실질적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바로 제 동서입니다. 시어머니의 아들은 제 남편뿐만이 아니에요. 남편은 장남이라서 남동생도 있거든요. 둘이 2살 차이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시동생이 빠른 생일이라서 학년은 남편이랑 1살 차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형제끼리 2살이 아니라 1살 차이 난다고 시어머니께선 남한테 소개를 하실 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그러실 것 같진 않은데 하여간에 시어머니께선 살짝 웃긴 분이에요. 당시에는 어쨌든 남편하고 결혼하고픈 바람만이 가득했던 때였으므로 시어머니께서 저를 미묘하게 갈구시든 말든 별로 따지지도 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시동생은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보다 동생이 더 먼저 결혼한 경우였죠. 그래서 시동생의 아내인 동서가 저보다 결혼 선배이며 먼저 시댁하고 역사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동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선 첫인상은 저보다 키가 많이 작단 것이었네요. 동서가 저보다 어리고 키도 작고 아담해서 여러모로 저와 다 상반됐던 것 같아요. 딱 대비가 이뤄졌던 거죠. 동서는 키가 150대 중반이에요. 자기 입으로는 158cm라고 몇 번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절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서 가장 크게 키가 나왔던 게 170cm였고 대부분 168cm 정도예요. 동서랑 10cm 이상 키 차이가 나는 건데 이렇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키뿐만 아니라 덩치에서 확 차이가 난답니다. 단신과 장신은 골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동서는 저에게 거인 같다고 그랬어요. 저를 향해서 와 진격의 거인이다 라고 하길래 저는 그게 뭐냐고 물었었죠. 그것도 모르세요? 형님 진짜 옛날 사람 같으시네. 최신 유행하는 거 못 따라가는 티가 이런 데서도 팍팍 나네요. 요즘에 인기 많은 일본 만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한 만화 팬들은 다 알고 있고요. 만화 안 보는 사람도 인터넷만 자주 하면 그 작품 뭔지 다 알아요. 초대형 거인들의 습격에 맞서서 주인공들이 싸우고 뭐 그런 소년 만화인 듯 싶었어요. 그런 작품이 있거나 말거나 솔직히 저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동서 말대로 제가 어리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뭘 유행하는지 잘 모르기도 했고요.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를 볼 때마다 특히 제가 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순간마다 동서가 와 진격의 거인 이렇게 외치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지요. 동서가 그러는 걸 목격했음에도 제재도 안 하고 모르는 척하는 남편의 태도도 짜증스러웠고요. 물어보니까 남편도 그 작품을 보진 않으나 그게 뭔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유치한 동서의 놀림이 언제까지 가려나 싶어서 그냥 두고 봤는데요. 어느 날은 저한테 그냥 진격의 거인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거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더라고요. 그게 뭔가 싶어서 그날 인터넷에 검색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작품에 나오는 거인들 중에서도 유난히 눈이 부리부리한 인상에 좀 특이하게 생긴 거인 캐릭터였더군요. 그걸 저한테 동서가 갖다 붙인 겁니다. 와, 그거 알고 나니까 너무 신경질이 났어요. 참다 동서한테 따졌죠. 동서, 뻔히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자꾸만 놀려대는 이유가 뭐야? 한두 번 그럴 때야 나도 웃어 넘겼지.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눈이 큰 특징에 맞춰서 놀려대다니 너무 무례하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 제가 유전을 그렇게 받아서 눈이 좀 커요. 그냥 쌍꺼풀이 겉으로 진 것뿐만 아니라 눈알 사이즈 자체가 큽니다. 여자로서 눈 큰 게 작은 것보단 낫다고 해서 나름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오긴 했지만 어렸을 때는 학교 친구들한테 왕눈이 소리를 좀 듣고 살 수밖에 없었네요.
그걸 동서가 써먹으니까 너무 얄미웠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동서한테 살짝 그 시점에서 앙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 결혼식 날에요. 동서가 옷을 아주 미묘하게 입고 왔었거든요. 밝은 색부터가 눈길을 사로잡았었죠. 그 정도면 어떻게든 튀어보려고 작정을 했던 게 아닐까 충분히 의심이 가고도 남는 차림새였고요. 결혼식 도중에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식 마치고 나서 동서를 보고 얼마나 놀랐었는지 몰라요. 특히 나중에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어이가 없었고요. 하지만 우더른들께서 아무 지적도 안 하시길래 참고 넘겼었건만 동서가 저 결혼한 후에도 제 심기를 살살 긁으며 건드리니 분란 만드는 거 안 좋아하는 제 성격에도 불구하고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목조목 그리고 조곤조곤하게 동서한테 잘못을 짚어주면서 앞으로는 조심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을 때요. 가만히 듣고 있던 동서가 이윽고 입을 열더니 꺼낸 말이 가관이었답니다. 형님은 제가 괜히 이런 줄 아시나요? 제가요, 엄연히 이 집안에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이고요. 제가 끓여놓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형님은 제 방식을 배우고 또 먼저 양해를 구해야 맞았던 건데 그런 걸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개념 없이? 뭐라고? 내가 개념이 없어? 아니, 무슨 양해를 내가 동서한테 구했어야 맞았다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 하나하나 저한테 물어가면서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셔야 하는 게 맞았다고요. 이게 그렇게나 이해가 안 가세요? 처음에도 말이죠. 부엌에서 같이 일을 할 때 형님이 선반 이곳저곳 다 열어보면서 양념 찾고 냉장고 마구 뒤적거리는 거 보면서 저 솔직히 너무 화가 났는데 그래도 제가 참았습니다. 지켜보니까 형님이 고의로 그러신 것 같지 않긴 했는데 원체 무식한 분 같아서요? 동서! 말 가려서 했으면 좋겠어? 내가 동서 눈에 거슬렸을 수는 있겠지. 동서 말대로 내가 늦게 이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동서가 주인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내가 이해를 하겠다고. 근데 내가 동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람을 살살 약 올려가면서 놀려댄 거야? 이거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따지고 보면 내가 윗사람이야. 동서가 건방진 거라고. 와, 본색 나오시네요? 무서워라. 핫바리 전문대 나오신 분께서 영특한 척 하시는 거. 저 지금 솔직히 너무 웃긴데 웃음 참는 중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을 찔러오는 동서에게 놀랐고 제 얼굴이 순간 화끈거렸어요. 저는 경기도 소재의 전문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반면 동서는 서울에 있는 4년제 여자대학을 나왔더군요. 제가 그렇게 큰 학력의 차이는 모르겠다고 동서한테 말을 했더니 자기는 자기 친정 식구들이 전부 4년제 대학 나왔다고 하면서 으스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 친정 식구들은 모두 학력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더군요. 제 친정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고졸이 최종 학력이시고요. 친정 오빠는 고졸이었다가 나중에 대학 다녔어요. 야간대학으로 졸업장을 따냈죠. 친정 여동생은 경기도에 있는 나름 꽤 알아준다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갔다가 중퇴를 했고요. 이때 괜히 속으로 여동생을 좀 원망했네요. 기껏 대학 보내놨더니 자퇴를 했으니까요. 이 망할 기집애가. 동서, 지금 설마 학벌로 사람 가르겠다는 건 아니겠지? 한 집안 식구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거나 말거나 사실이 그렇잖아요? 형님, 말 나온 김에 고등학교는 어디서 다니셨어요? 좋은 동네였나요? 그건 갑자기 왜 묻나 했더니만 자기가 다닌 고등학교는 학군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밑밥을 뿌린 거였더군요. 이날 진짜 속이 상했네요. 성격 나쁜 사람이라고 제 안에서 판병이 난 동서를 더 상대하기도 싫어졌고요. 제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동서한테 그랬죠. 아이도 있는 사람이 애엄마로서 마음 예쁘게 쓰고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러자 동서가 보인 반응은 형님이 먼저 주제 파악하시는 게 순서 같은데 이런 중얼거림이었답니다. 사람이 너그럽게 꼬리를 말아줬으면 응당 화답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어디 끝까지 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동서가 툴툴거리는 모습에 정말이지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때 방에만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나와보시더니 저랑 동서가 대치 상대로 분위기를 냉랭하게 내고 있는 것에 한숨을 쉬셨죠.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큰애가 작은애를 잘 따라주려무나. 모르긴 몰라도 배울 건 꽤나 많을 게다. 손아래 동서라 생각하여 무시하려 들지 말고. 큰애야, 네가 푸근하고 따사로운 마음씨로 작은애를 매사에 감싸줘야 한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얼어붙었고 동서를 힐끗 쳐다보니까 입술을 실룩거리고 있었어요. 너무 황당했네요. 제가 굴러들어온 돌이고 동서가 박힌 돌이라 이런가 싶어서 조금 서러웠어요. 왜 싸가지 밥 말아먹은 동서는 아무 잔소리도 안 됐고 저만 푸근한 인심을 가지라며 종용당해야 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생각할수록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동서한테 쓴소리 못하는 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더군요. 저랑은 달리 동서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했어요. 게다가 시동생이 동서에게 무척 매달려서 성사된 결혼이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차남이 결혼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애를 썼던 상대가 동서이기 때문에 뭔가 함부로 하기가 힘든 분위기가 처음부터 형성이 됐던 것이죠. 괜히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동서네 집안이 굉장히 잘 산다거나 부자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학벌들이 평균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이거 아시고 동서의 배경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대요. 가방끈이 길다고 엘리트 집안이라고 추켜 세우시면서 그런 고상한 집안과 사돈의 연을 맺게 되다니 영광이라는 말씀도 하신 바 있었다고 하네요. 동서가 결혼 2년 만에 출산을 했는데 마침 아이도 시부모님께서 바라마지 않았던 남자 성별 손자였지요. 시부모님과 시댁 쪽 친척 어르신들이 동서한테 쉽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못하시는 기류가 깨질 기류 따위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가장 관건은 바로 동서의 성격, 아니 성질머리였죠. 어떻게 보자면 유순하고 활발하고 사교성 좋아 보이는 게 동서의 인상인데요. 다혈질이라서 쉽게 화를 내고 그 화를 참아야 할 이유는 스스로에게 절대로 없다고 여기며 짜증이 많은 동서를 이겨먹으려면 보통 성질로는 불가능했어요. 듣기로는 동서네 집안 식구들도 대체로 성격들이 한성깔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동서의 외사촌 오빠 되는 사람은 당초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덩치가 크고 팔다리에 문신이 있어서 시동생을 포함한 온 시댁 식구들이 깜짝 놀랐었대요. 에이, 예상은 했지만 동서가 훨씬 더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구나. 내가 어쩌다 동서처럼 성질이 유별난 사람하고 엮이게 됐는진 모르겠지만 적당히 상대해주고 적당히 살이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 답답하긴 해도 현실적으로 상황이 그런 것 같다. 제가 혹시나 어린 나이였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 조건이나 배경이 꿀릴 것 없이 뛰어났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동서랑 맞서지 않기로 했어요. 한마디로 그냥 이겨먹을 생각을 내려놓기로 했단 것이었지요. 그러면 대체 남편이란 작자는 이 모든 과정에서 뭘 하고 있었냐고요? 제 남편, 트러블 나는 걸 딱 질색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싸우거나 그러면 그걸 보는 걸 자체로도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고요. 어디서 큰 소리 나면 자리를 피하는 유형이랍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어려워하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어려워하며 특히나 아쉬운 말을 할 줄 몰라요. 손해를 자기가 보더라도 그냥 안고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제3자의 입장에서야 본다면 이런 사람이 우직하고 착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배우자로 판단을 해보자면 솔직히 속이 갑갑해져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런 남자한테 눈에 콩깍지가 생겨서 결혼을 했냐고요? 아무리 30 훌쩍 넘긴 나이였고 배경이 미미했어도 결혼은 더욱 신중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게요. 그런 객관적인 질문을 저 결혼 전에 누가 해줬더라면 제가 고민을 더 해봤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누구나 살면서 그런 시기가 한 번쯤은 있잖아요. 옆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그냥 앞만 보이는 상태요. 밑도 끝도 없이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저는 예전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어쩌겠나요. 환장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이고 선택이기에 감내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남편과는 다르게 시동생은 성격이 조금 직설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가 좀 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동서랑 손뼉이 잘 맞아서 결혼한 거였겠죠. 자기 동생이 기가 세다 보니까 남편이 3번 말할 거 참았다가 한 번만 말하고 이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놀랍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일화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동서가 임신 막바지였을 때래요. 시동생이 회사에 금요일 회식 자리를 가서는 집에 안 들어온 겁니다. 열받은 동서가 계속 전화했는데 소용이 없었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통화가 됐는데 전화를 시동생이 아니라 회사 동료가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회사 동료가 한 말이 시동생은 지금 노래방 도우미랑 노느라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받기 힘들다고 했다는 거죠. 동서 성질에 화가 안 나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요. 시동생이 동서한테 납작 엎드리게 됐고요. 그때 아예 동서가 시부모님 앞에 시동생을 데리고 가서는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 오빠는 제가 꽉 잡고 살 거니까요. 알아두셨으면 해요. 제가 오빠를 구워 삶아 먹든 튀겨 먹든 저 알아서 할 거니까 두 분은 참견하지 마시고 혼수도 두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던 것이죠. 만삭의 임산부 앞에서 시부모님께서 무슨 반론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상황이 그러했으니 앞으로 동서가 집안에서 뭔 개지랄을 떨든 가만히 계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원래도 동서가 강세였는데 시동생의 회식 일탈 사건 이후로는 더욱 분위기가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그런 배경을 세세하게 몰랐기 때문에 당초에 이 시댁 사람들이 왜 저 말고 동서 편을 들어주는 느낌이 드는가 싶어서 답답함 속에 서러워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약간 비약을 하자면 모범생 스타일인데 동서는 성격이라든지 말을 하는 게 톡톡 쏘는 편인데다가 말빨도 세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동서랑 안 부딪히려고 노력하며 지내게 됐어요. 하지만 시댁이라는 지대한 공통점이 떡하니 존재하는 이상 제가 그까진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엮이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답니다. 시아버지께서 등산을 가셨다가 다리를 삐끗하셨을 때도 그랬죠. 한동안은 아버님이 거동하시기 힘드실 텐데 어머님이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어요? 이럴 때 며느리 찬스를 쓰셔야죠. 안 그래요, 형님? 형님이 아무래도 시간 많으시니까 아버님 보살펴 주시면 딱 되겠네요. 내가 시간이 많다니. 나도 일정 있고 할 일이 매일 있는 사람이야. 동서는 내 뭘 보고 내가 시간이 많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전 애 때문에 안 돼요. 애를 봐야 돼서요. 근데 형님은 봐야 될 애가 없으시잖아요. 혹시 아버님 수발 들기 싫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착한 형님이 그러실 리는 없다고 믿어요. 참고로 그때 저는 일주일에 3번 동네에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집에서는 문서 작업하는 걸로 돈벌이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직장으로 출퇴근만 안 했을 뿐이지 똑같이 근무를 하는 셈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이게 장소 제약을 안 받다 보니까 동서는 제가 시댁에 가서 문서 작업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가 빠드득 갈렸는데 누군가는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를 한 번씩 들여다봐드리며 시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란 건 명백했기에 그냥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다만 동서의 입김에 의해서 제가 그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는 게 짜증이 났죠. 그놈의 애 핑계는 왜 이렇게 되던지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렸던 일화도 만만치 않았네요. 형님이 집안에 일원되시고 나서 처음 맞는 어머님 생신이네요. 어머님께서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것보다 집밥 좋아하는 건 형님도 알고 계시죠? 그건 나도 알지. 근데 작년에는 소갈비 식당 가서 생신 식사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작년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외식을 했던 거고요. 올해는 어머님께 생신상 차려드리기로 결정했어요. 며느리가 이제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형님? 집밥의 정성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데요. 그럼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집에서 생신상 차렸어? 왜 나는 재작년에도 밖에 나가서 해결한 걸로 들었던 것 같지? 형님, 지나간 일은 왜 그렇게 따져대세요? 올해는 저희가 어머님 생신상 차려드리기로 이미 정해졌다니까요?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매사에 불만이 많고 트집 잡는 게 많아? 뭐라고? 안 그랬다가는 올해는 직접 차린다는 게 내 입장에선 이상하게 생각되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동서야말로 너무 예민한 것 같네. 그리고 나는 미리 들은 바도 없는데 동서가 결정했다, 그러기로 했다 이렇게 통보하면 내가 당연히 당혹스러울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어머님 생신상 차리기 싫으시다고요?
결국 그 말씀하고 싶은 건데 돌려 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야. 생신상을 직접 차리기로 했으면 당연히 그걸 따라야지. 내가 그렇게 하기 싫다는 뜻은 아니었어. 그럼 그냥 입 닥치고 어머님 생신상 차릴 준비나 하시면 돼요. 어차피 할 거면서 왜 이렇게 쭈글쭈글 대시는지. 나이도 많으시면서 그 나이는 다 어디로 먹으셨나 의심스러워요. 확실히 결혼 생활 더 오래 하고 아이 낳고 키우며 사는 저랑은 정신 연령이랄 게 차이가 난다고 할까요? 현상을 바라보는 성숙함이 형님은 저랑 좀 다르네요? 진짜 차라리 말을 말지 싶었네요. 성질 따라서 말을 있는 대로 뱉어버리는 동서 앞에서는 차라리 무건 수행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을 정도예요. 시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정말로 생신 때 집밥 먹자고 하신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랑 둘이 차려서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 전까지는 착착 메뉴 선정이며 장 보는 거 분담까지 큰 이상 없이 잘 됐는데 왜 하필 딱 그 당일 이른 아침에 동서한테 피치 못할 일이 생겼을까요? 애가 아프대요. 시조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프다고 칭얼거려서 별 수 없이 소아과를 당장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누가 뭐라고 하나요? 당연히 가라고 그랬죠. 소아과 갔다가 시댁으로 바로 와서 저랑 생신장 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동서가 하는 말이 토요일에는 소아과가 유난히 붐벼서 한두 시간 내에 진료를 절대 못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저한테 혼자 시작을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시동생은 뭐 하냐고, 그럼 시동생이 애를 소아과에 데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네요. 시동생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워낙 컨디션이 안 좋다고, 아무래도 애가 자기 아빠한테서 열이 옮은 것 같다고 동서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가뜩이나 저희 남편이 한 달에 한 차례 주말 당직이 돌아오는 때였는데 별 수 없이 저 혼자 시댁에 가서 요리하기 시작했죠. 감기가 유행이긴 했는지 시부모님 둘 다 휴지로 코를 풀고 계시는 모습에 제가 좀 난감했고요. 그런 마당인데 시어머니께 적극적으로 거들어달라고 부탁드릴 수가 없어서 거의 다 제가 했어요. 한참 제 눈치를 살살 보시던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와서 뭐라도 거들어 주시려던 찰나 드디어 동서가 왔어요. 애를 품에 안은 채 말이죠. 어머님이 요리를 다 도와주고 계셨어요? 오늘은 어머님이 주인공으로 식사하실 건데 이러시면 안 되죠. 얼른 가서 쉬세요. 형님하고는 이제부터 제가 같이 하면 돼요. 아니, 나는 아직 별로 도와준 것도 없고 이제 막 부엌에 발을 들인 참이었는데. 그러려무나 둘이서 하면 뚝딱 끝내버리겠지. 시어머니께서 떨떠름하게 말씀하시고는 퇴장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동서랑 분업을 할 작정이었건만 제가 도마를 들이밀었더니 한 발짝 뒤로 물러나더군요. 자기는 제가 쌓은 공든탑을 빼앗을 생각이 없대요. 그게 대체 뭔 참신한 개소린가 했더니만 처음부터 제가 다 해놨으면 마무리까지 제가 다 해야 맞는 거라고 우기는 거였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봐줬더니 동서가 눈을 부라리면서 자기는 애도 봐야 하니까 정신없어서 부엌에만 못 붙어있는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하더군요. 왜요, 형님? 그냥 형님이 다 알아서 편하신 대로 요리 끝마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형님이 가방끈이 짧으실 뿐이지 상을 못 차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서 다 차렸다고 하면 다들 형님을 추켜 세워줄 텐데 뭘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공로를 세우실 좋은 기회인데요. 그래도 어떻게 혼자 다 하나요? 아무도 없었다면 모를까 동서라는 일꾼이 도착한 이상 제 마음이 생신상을 혼자 다 차리는 쪽으로는 기울 수가 없었어요. 동서는 조금 짜증을 내더니 속이 답답해서 아이스 커피를 사오겠다며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니 그대로 안 돌아왔어요. 20분이 지나도 안 오길래 동서한테 전화하니까 안 받더군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네요. 결국 그 어머님 생신상이요. 기획은 동서가 했는데 노동은 제가 다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돼서 모두가 상 앞에 둘러앉았을 때 저는 저 혼자 이거 다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놀라셨는지 갑자기 기침까지 몇 번 하셨고요. 그러자 혹시 감기 기운 옮아붙는 거 아니냐면서 동서가 시아버지를 향해 눈총을 보냈답니다. 동서는 저랑 시선이 마주치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네, 맞아요. 형님이 거의 다 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저는 거들기만 한걸요. 형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 나 좋게 말해줘서 고마워, 동서. 그런데 동서는 뭘 거들었을까? 여기 차려진 것 중에서 동서가 거들었던 게 뭐더라?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뭘 그렇게까지 캐물으세요?
알겠어요. 예, 형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셨어요. 형님이 전 세계 최고의 요리사세요. 대단하시고요. 존경스러워요. 이러면 됐죠? 감사합니다, 형님. 그때 정말 뒤통수가 뻐근해졌어요. 동서에 황당하기까지 한 그 놀라운 말빨,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더군요. 근데 분위기가 제가 거기서 따지고 자시고 할 그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리고 왠지 다들 저를 향해 참았으면 하는 눈치를 주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묘한 게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몇 번 느낀 바 있는 시선들이었죠. 여기서 너만 참으면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시댁 식구들의 시선. 그게 어머님의 생신상 앞에서도 느껴지더라 이겁니다. 특히나 동서가 내민 생신 축하 돈봉투에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씁쓸해진 입맛만 다셔야 했네요. 잡채가 근데 왜 이렇게 싱거워요? 아, 형님, 지금 저희들 보고 건강 생각해서 나트륨 좀 줄이라고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할진 몰라도 맛은 영 아니네요. 동서가 그런 말을 하면서 희죽희죽 웃더군요. 남편은 조용히 잡채를 더 가져다가 먹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잡채가 기본 음식이지만 은근히 잘하려고 할수록 어려워지는 메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에 제 기분이 별로 상하지는 않았는데요. 잠시 후에 동서가 저한테 아주 얄미운 발언을 날린 건 타격이 컸죠. 어머, 그래요, 어머님? 그렇다면 확실히 잡채가 형님한테는 어려운 과제였겠네요. 형님 오늘 힘든 시간 보내셨겠구나. 그러면서 아주 작게 박수 2번 짝짝 쳐주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이런들 저런들 모두 어떠하리 같은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향 자체가 어찌 보자면 건조한 기질이 있다고나 할까요? 그랬기에 남을 깊이 미워해 본 적도 없었고 싸워본 적은 더더욱 없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무미건조하고 남한테 관심도 없는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면서 그런 제 성향이 오래오래 유지될 줄 알았건만 동서가 자꾸만 저를 뒤흔들더군요. 주먹 꽉 쥐었는데 시어머니의 품에 들린 동서가 건네드린 돈봉투 보면서 간신히 참았어요. 제가 참고 또 참는 걸 보면서 시댁 식구들은 아마 또라이 동서한테 아주 적절한 형님이라고 여겼을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 동서가 저한테 제 친정 여동생이 고졸이냐고 묻더군요. 제가 조금 굳은 얼굴로 맞다라는 대답을 하자마자 동서가 박장대소했어요. 와, 대박이다! 고졸? 고졸이요? 전에 동생분은 대학 다닌다 어쩌고 하셨던 걸 듣고 대졸인가 했더니 중퇴라서 고졸이었어요? 그럼 형님은 자기 집안에서 고학력자인 거네요? 아무도 모르는 핫바리 전문대 졸업했는데 집안에서는 고학력자라니요. 형님 집안 너무 웃겨요. 깔깔 웃으면서 자기 집이랑 저희 집이랑 수준 차이가 심하게 난다고도 했지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비단 학교 같은 곳에서만 계급이 나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장에 들어가면 사무실 내부에서 그런 비슷한 게 생겨나고 현장 일이면 현장에서 그런 게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하물며 생판 남이었다가 각자의 결혼으로 엮이게 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그런 게 왜 안 생기겠어요. 나이든 뭐든 어떤 것을 근거로 삼아서라도 반드시 서열이 갈리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동서는 유난히도 그런 것을 무척 좋아하며 즐기고 또한 이용해 먹는 사람이었죠. 반대로 저는 그런 행위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지고 소모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었고요. 형님은 임신 안 하세요? 아이 안 가지세요? 저는 슬슬 둘째를 계획하고 있어서요. 형님이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왠지 시기를 맞추고 싶네요. 애들끼리 동갑으로 키우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재밌을 듯 싶은데요. 동서의 그 말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싫었네요. 상상만으로도 동서랑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하고 있는 것에 몸서리가 쳐졌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사사건건 비교가 시작될 텐데 소름이 끼쳤죠. 저는 동서랑 되도록 접점이 없었으면 하고 바랐는데 동서는 자꾸만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 외에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일진 양아치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놀면 되는 것을 꼭 죄 없는 조용한 애들을 낚아다가 데리고 다니며 괴롭히고 삥 뜯고 그러잖아요. 동서를 보면 꼭 그런 것과 겹쳐졌어요. 남한테 못되게 구는 종자들은 혼자 있으면 심심해 죽겠나 봐요. 누구라도 툭툭 건드리고 괴롭혀대야 자기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형님, 지난주에 지방 나들이 가셨었다면서요. 예쁜 곳 구경하고 오셨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추천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왜 항상 입을 꾹 다물고 계세요?
저한테 불만 있다고 시위하시는 것도 아니고 늘 생각하는 건데 형님은 덩치는 거인이시면서 속은 난쟁이보다도 못하시네요.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확 그냥 저 주둥이를 갖다가 손으로 꼬집어버리고 싶었네요. 제 옆에 있으면 자기가 남자의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여리여리하고 가냘픈 몸인 게 강조가 돼서 좋다나 이런 헛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돌을 닦고 있었죠. 참을 인자면 사람 해치는 것도 면한다는 속담 같은 걸 중얼거리면서요. 이윽고 설날 명절이 됐을 때였어요. 설 당일에는 다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다고 시아버지께서 강조를 하셔서 따르기로 했고요. 저희는 설 전날부터 시댁에 있다가 설 당일에 제 친정으로 가는 순서였고요. 시동생과 동서는 반대로 설 전날에 동선의 친정에 있다가 설 당일에 시댁으로 넘어오는 순서였어요. 정오즈음에 점심 식사 함께 하자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저는 시댁에 있던 사람이니 떡국을 끓이는 건 제 몫이 됐지요. 동서는 멀리서 오는 입장이었으니까요. 한 끼 얼른 해치우고 친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차오르고 있었는데요. 오전 11시가 다 되어가던 때 시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출발이 좀 늦어져서 정오까지 도착하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시간 맞춰 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짜증나고 허무하기까지 했죠. 12시에 식사를 해야 친정으로 출발하는 게 여유로운데 시간 더 늦춰지면 곤란할 것 같아. 차라리 우리끼리 시간 맞춰서 먹을까?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시부모님께서 들으시더니 아무리 그래도 설 명절에 유일하게 한 끼 다 같이 먹는 건데 그렇게 따로 행동하는 건 좋지 않다면서 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시동생한테 몇 시 도착 예정이냐고 그랬어요. 12시 반까지는 무조건 도착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솔직히 괜찮을 것 같았기에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각에 맞춰서 저는 떡국을 준비했죠. 떡국 위에 뿌릴 김가루까지 다 준비하고 시계를 봤을 때가 12시 반이었어요. 그런데 안 오더군요. 시아버지께서도 짜증내시고 남편은 눈치 보면서 시동생한테 전화 걸고 결국 저희 먼저 먹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럴 거면 왜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떡국을 여유롭게 천천히 다 먹을 때까지도 시동생과 동서는 도착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온 건 1시 반경이었죠. 그거 다 기다렸으면 답답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는 길에 둘이서 싸웠는지 어쨌는지 시동생은 미묘하게 표정이 가라앉아 있었고 동서는 신발을 벗을 때부터 신경질을 부리면서 툴툴대더군요. 그러면서 배고파 죽겠다 그랬고요. 저는 제 할 일이 있었기에 묵묵하게 떡국을 푸는 것에 집중했죠. 기껏 상을 차려줬건만 동서는 가타부타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음식 앞에 앉았어요. 진작에 완성돼 있었던 떡국은 좋게 표현하자면 부드러우며 진국이 돼 있었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불어 있었으며 진득해져 있었죠. 그런데 먹는 데는 지장 없었어요. 오히려 씹기 괜찮았을 거고요. 시동생은 시부모님께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왜 늦었는지 하는 이유를 대느라 아직 부엌 입성 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동서가 식탁에 앉아서 먼저 대뜸 수저를 든 거였고요. 동서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계란을 너무 안 예쁘게 붙였다나 뭐라나 그렇게 중얼거렸는데 제가 그냥 못 들은 척 해줬습니다.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시작한 참이었거든요. 근데 동서가 호들갑 떠는 소리만은 도저히 무시할 수가 있었어야 말이죠. 아, 뭐야?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짜? 바닷물 퍼다가 떡국을 끓였나? 나트륨 덩어리 이거 뭐야? 한 입 먹자마자 기분이 확 나빠지네. 저기요, 형님! 일부러 저 골탕 먹이시려고 소금 왕창 뿌리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간이 조금 간간하게 되긴 했는데 우린 다 맛있게 먹었어. 아까보다 더 졸인 것도 아니라서 간이 비슷할 텐데 그렇게나 짜다고? 네, 그렇게나 짜요. 차라리 싱겁게 끓인 거면 소금 쳐서 먹으면 되는데 짜게 끓여 놓으니까 수습이 안 되잖아요. 짜증나. 떡국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 살면서 먹어본 떡국 중에서 제일로 맛없네. 동서는 아이 키우는 엄마가 음식 투정 한번 참 잘한다. 아이가 음식 투정할 때마다 동서는 할 말이 없겠어. 본인이 하도 투정을 하니까.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는 안 해. 저는 제가 끓인 거니까 완벽히 객관적이 될 수는 없겠지만 통상 맛있는 떡국이라는 기준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에 저는 그 떡국의 맛이 이상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까지 짜지 않다고도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많이 짜거나 단 거를 잘 못 드시는 편인데 별 말씀 없이 떡국을 다 드셨으니까요. 그것도 국물까지 말이죠.
그래서 동서가 그날 원래 기분이 나빠 보였던 것에 근거해서 저한테 트집을 잡고 화풀이를 하려던 것을 간파할 수 있었어요. 딱딱하게 동서한테 말을 하고선 다시 달그락거리며 설거지를 이어가려고 하던 때에 동서가 수저로 떡국 그릇을 마구 뒤적거리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못 배워먹고 대가리 나쁜 무식한 년이 무식하게 덩치만 커서는 이런 거 하나 간도 제대로 못 맞추네. 아, 명절날에 사람 기분 잡치게 만드는 년. 아, 열받아. 만일 제가 그 음성을 못 듣고 놓쳐버렸다면 지금은 어떤 게 달라져 있을지를 저는 가끔 궁금해해요.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진 일은 벌어진 뒤였죠. 저는 제 안에서 기생해 오면서 저를 향해 참아, 그냥 참으면 되잖아, 참는데 돈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해오던 벌레 한 마리를 그 순간 터뜨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곤 고무장갑을 낀 채로 동서가 앉은 식탁에 돌진했죠. 야, 이 쪼끄만 난쟁이 똥자루야! 너 어디 이리 와봐라.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명절 기념으로 단판 한번 지어보자고! 너 당장 일어나. 안 일어나냐? 왜? 갑자기 겁이라도 나니? 지금까지 내내 그랬던 것처럼 주둥이 열어봐. 나한테 당당히 맞서 보라고! 제가 동서의 코앞에 서서 위협적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저의 커다란 눈은 그 순간에 무서운 빛으로 더욱 커다래져 있었겠지요. 동서가 한 손에 수저를 쥔 그대로 굳어서는 입을 쩍 벌린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네요.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침을 아주 꿀꺽 삼킨 후에 저한테 기껏 이런 말이나 했지요. 제가 왜요? 제가 왜 형님이 하란 대로 해야 하죠? 형님이 일어나라니까 갑자기 일어나기 싫어지는데요. 덩치로 밀어붙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무식해 보여요. 내가 진짜 무식한 게 뭔지 보여줄까? 네가 아직 무식한 걸 못 본 것 같아서 내가 선심 써서 시범 하나 보여주련다. 저는 말을 마치자마자 동서의 앞에 놓여있는 떡국을 집어들어서 그대로 확 끼얹었어요. 동서의 얼빠진 면상에다가 말이에요. 동서가 악소리를 내면서 비명과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별로 뜨겁지도 않았을 건데 오만 호들갑을 다 떨면서 발작하더군요. 부엌으로 달려온 시부모님과 제 남편, 시동생은 경악한 상태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며 모두가 난리들을 치는 와중에 저는 유일하게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었고 목소리 또한 차분하게 흘러나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네. 역시 동서는 말로 하면 안 들어먹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말을 들어먹는구나. 그래서 여태까지 윗사람이자 나이도 더 많은 나한테 개같이 까불어댄 거였어? 내가 말로만 동서한테 그랬기 때문에? 이제 동서가 어떻게 해야 말을 쳐듣는지 내가 확실히 알았으니까 앞으로 동서 정신머리 교육 똑바로 시켜줄게. 발버둥 치는 건 동서 자유라서 말리진 않겠지만 글쎄, 난쟁이한테 거인에게 덤빌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다 일러바칠 거야. 우리 사촌 오빠 한 명 엄청 덩치 크고 무서운데 형님 그거 모르셨나 보네요. 이제 형님 큰일 났어요. 그래. 근데 동서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하게? 형님한테 지금까지 깝죽대면서 모욕을 퍼부었다가 떡국세례 맞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가족들은 동서를 도와주게 되는 거야? 그 집안 수준 한번 엄청 높다. 대학 나와서 일진 양아치처럼 구는 거 안 창피할까? 동서는 자기 가족들이 고작 그런 수준이라고 나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안 달났나 봐. 동서가 몸을 바들바들 떨어댔고 그때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면서 부엌 밖으로 나갔어요. 제 가방이랑 겉옷은 자기가 챙길 테니까 먼저 차에 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부엌 쪽에서 동서가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른 순간 놀랍게도 시아버지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쯤 하거라! 무식하고 천박한 것에도 정도라는 게 있다. 오냐 예쁘다 하고 봐주니까 네가 그 정도를 모르고 설치는구나. 그러자 동서가 조용해졌죠. 저는 친정으로 가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 앞으로는 시댁에 발길 안 하겠다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길래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을 할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그 후로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조심스러워지셨고 제가 시댁에 와줬으면 하시면서 저자세로 나오셨어요. 동서요? 그로부터 2달 후에 마주쳤었는데 저를 째려보길래 제가 기지개 한번 켜줬더니 거의 오줌 지릴 듯한 기세가 돼선 꼬리를 말더군요. 제가 팔을 휘두르는 것만 봐도 흠칫하더라고요. 시동생한테서 들었는데 동서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제 얘기를 안 했대요.
솔직히 동서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 꺼냈겠죠. 시동생도 저랑 남편 둘 다에게 그간 죄송했다면서 사과를 해왔네요. 동서가 저에게 사과를 한 건 그로부터 무려 1년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저희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선물을 들고 먼저 저를 찾아와서는 죄송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뭔 바람이 불어서 정식으로 사과까지 했는진 몰라요. 그냥 안 물어봤네요. 시간이 꽤 흐른 현재 저는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활보하고 다니는데 동서가 저를 피해 다니고 있는 와중입니다. 저랑 접점 안 만들고 싶어서 안달인 게 느껴지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한테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